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첫 여행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세계일주 프로젝트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 짧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분은 제 생애 첫 가이드예요. 저는 32살에 늦게 영어를 시작했어요. 영어를 공부하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제가 첫 장기 여행을 가서 만난 분이에요. 이분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인도. 인도 틀렸습니다. 어디 같으세요? 터키. 비슷하게 갔어요. 조금 더 가야 돼요. 네팔은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더 와야 돼요. 어디 같으세요? 이슬람권이에요. 맞아요. 또 나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위에 있어요. 이라크. 누가 정답 말씀하셨어요. 이라크 분이세요. 지금 저분이 사진을 찍은 저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놀랍게도 제주 바다예요. 지중해일 것 같았죠. 제주 바다예요. 스튜어디스를 하셨고 바그다드의 황금기의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2003년 3월 이라크에 전쟁이 오고 있을 때 세계의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라크로 향하는 평화여행을 떠났어요. 1300만 명이 나와서 거리에서 평화를 외쳐도 유엔 무기사찰단이 무기가 없다라고 이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도 이곳에 전쟁이 오고 있다면 남은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UN, United Nations, 국가들의 연합이 그 국가들의 연합의 이익을 주도하는 강대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결정을, 정의로운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힘을 모으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뭐 그때 마이클 잭슨도 가려고 했었고요. 넬슨 만델라 부인도 가려고 했었고요. 수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오듯이 바그다드에 도착했어요. 저도 비행기를 타고 바그다드에 도착했는데 제가 탄 차의 문을 이분이 쭈루룩 열어주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인사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샬롬 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우리 기사 아저씨가 아살람 알라이쿰 하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를 이란 뜻이거든요. 아살람 알라이쿰 당신에게도 평화를 이런 뜻이에요. 바그다드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바그다드에서 벌써 3번째 전쟁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저랑은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카톡을 하고 페이스북 주고받는데 지금 이라크에는 또 다른 전쟁이 하나 오고 있어요. 아줌마는 이제 삶에서 4번째 전쟁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라크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마치 제주의 서편과 동편을 다 다니듯이 아주머니랑 제가 이라크를 함께 여행했어요. 어떤 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가득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소아백혈병이래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에게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소아백혈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2003년 3월에 제가 그분께 여쭤보는데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1991년에 쓴 열화 우라늄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이 백혈병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14년. 2003년 이라크에는 91년에 200배가 넘는 열화 우라늄 무기가 투하됐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라크의 아이들은 여전히 병원 한켠에서 죽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아줌마는 가이드였어요. 제가 음식을 잘 못 먹는데 그 병원에 갔다 나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막 밥을 우걱우걱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나무 그늘에 서서 한참을 울고 밥을 못 먹겠어서 굶고 있는데 제 등을 딱 치시더니 하는 말이 네가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 죽음도 마주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울지 않는데 우리가 울음을 견디고 있는데 네가 먼저 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밥을 먹여주셨어요. 여행하면서 제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영어로는 제가 부를 때 마음 이렇게 불러요. 제가 산책을 나가면 길을 잃을까봐 다칠까봐 저를 찾아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과 우리가 이주의 차이가 뭐죠? 여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행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주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가서 완전히 사는 거죠. 저는 이라크에 여행을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야 될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제 24시간 후면 이라크의 폭격이 시작된다.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미국의 선전포고가 날아오고 모든 평화운동가, 유엔, 외신 다 철수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평화운동가들 중에는 현장에 남아서 우리가
죽이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눈으로, 남자의 눈이 아니라 여자의 눈으로, 군인의 눈이 아니라 아이의 눈으로 이 현장을 기록하겠다라고 남는 평화의 증언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저를 이라크에 보내주면서 그렇게 저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엄마, 가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건 되는데 죽으면 안 돼. 총알이 오면 잘 피하고 폭탄이 떨어져도 잘 피해야 돼. 그때 한참 매트릭스 뭐 이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속을 걸고 왔고 수아드 아줌마는 제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바그다드를 떠나는 마지막 버스를 차편을 잡아주시면서 제 손에다가 평화의 증인 수아드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가 이라크 사람의 눈으로 이 전쟁을 기록할 수 있다면 왜 내가 너의 눈으로 그것을 기록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저를 그 차에 태워주시기로 하시고 저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4시에 저희가 바그다드의 꼬마들하고 티그리스 강에 1000개의 촛불을 띄우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대논쟁이 벌어졌어요. 폭격이 시작되고 있는데 1000개의 촛불을 띄운다 한들 전쟁을 막을 수 있겠느냐. 안전하게 빨리 떠나자. 대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쟁을 막느냐 못 막느냐도 평화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평화가 아니겠느냐.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설득됐어요. 그리고 강가에 나가고 함께 1000개의 촛불을 띄우고 이제 다시 또 헤어질 시간이 찾아왔어요. 근데 저 중에 4명의 된 친구들이 제 팔 잡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저는 버스를 타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친구들 팔을 억지로 띄워놓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 강가에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거닐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어머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쟁이 오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인터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엄마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머니예요. 이 아이들을 두고 제 아이들에게, 약속한 아이들에게 제가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 강가를 못 떠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친구가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제 팔을 풀어주고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보러 그래요. 괜찮아요. 우린 괜찮으니까 당신의 아이들에게 가세요. 이 친구들이랑 제가 헤어져야 할 순간이 진짜 왔고 수아드 아줌마 봉고차를 타고 와서 저를 막 태우면서 이 차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저를 막 데리고 봉고차가 떠났어요. 이 친구들이 봉고차 뒤를 영화에서 나오듯이 막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 배우죠? 우리가 영어로 마지막에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해요? 굿바이라고도 인사하고 또 See you again이라고도 인사를 하고 Take care라고도 인사를 하는데 제가 내일이면 폭격이 시작될 강가에 이 친구들을 두고 떠나면서 굿바이라고 할 수도 See you again이라고 할 수도 Take care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 봉고차를 막 두들기더니 차를 세워요. 그러더니 차문이 열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기억할게요. 내가 당신을 기억할게요. 폭격이 멈추고 제가 다시 그 강가에 가고 바그다드에 가고 마취제를, 약을, 식량을 가지고 바그다드를 여러 번 갔지만 이 친구들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 친구들이 컸다면 아마 여러분 또래의 대학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친구들도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은 지켰어요. 이 친구들을 제가 잊은 적이 없고 이 친구들도 살아있다면 저를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행은 구경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억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것, 그 일이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력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아픔을, 그 아이들의 눈물을 기억한다는 것, 바그다드에 또 전쟁을 맞이할 20대가 됐는데 또 오고 있는 전쟁을 맞이할 친구들의 아픔을 기억한다는 것, 그 친구들의 시선으로 국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친구들이 웃을 때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이 울 때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는 것, 저는 거기서 평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라크로 평화운동가들이 가는 길이 막히자 제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전쟁터와 분쟁 지역이 있고 그곳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세상의 어떤 폭격 속에도, 이 세상의 어떤 점령 속에도, 이 세상의 어떤 난민촌에도, 이 세상의 어떤 고통 속에도 아이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여행하게 했어요. 저에게 평화는 여행이었고 그 여행은 만남이었고 그 만남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면서 이 세상과 전쟁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를 맺는 더 많은 동료들과 청년들과 여행하면서 이 세상의 분쟁 지역 지도를 들고 여행하면서 그곳을 평화의 공간으로 바꾸어가는 평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관광지를 지나가게 됐어요. 필리핀에 가면 저는 세부나 뭐 보라카이 이런 데보다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라는 지역에 그 소수부족들 고통받는 분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를 가는 중에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며칠을 세부에 묵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방문하려는 공동체 사람들이 저희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팔레스타인, 아체, 티벳, 이라크 어디서도 거절당한 적이 없는데 세부에서 막 거절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인 단체라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멈추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여행이 아니라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나고 여행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 인권을 위해, 국제활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 다 합해도 몇천 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한국인은 얼마나 되죠? 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죠? 우리 제주 인구가 50만인데 몇 배가 되는 관광객들이 몇백만이 찾아오죠. 130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호텔에 이제 머물게 되죠. 제가 하루는 5스타 호텔에 제가 만일 거기 세부에 홍수가 나서 길이 막혀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러 그룹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방키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할 때 방 혼자 써요? 둘이 써요? 친구가 없거나 돈이 아주 많거나 일단 방을 혼자 쓰지만 웬만하면 둘이 쓰죠. 근데 들어오는 그룹이 다 방키를 하나씩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졌어요. 쌤은 공부를 잘하진 않는데 궁금한 걸 잘 못 참아요. 궁금해서 갔더니 어린 여학생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한국 남자 관광객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호텔 프론트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매일 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매일 밤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왜 아무도 저 어린아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걸 만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고객이 왕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몇몇이 인권을 위해 여행하고 몇몇이 평화를 위해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1300만 명이 누군가의 삶의 자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여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올지 너무 자명한 일이죠. 제가 여행이 아니라 관광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관광의 그늘들을 세상을 여행하면서 마주하게 됐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그래도 될 것 같죠? 보라카이라고 그래도 될 것 같고 세부라고 그래도 될 것 같고, 근데 전 세계 신혼여행지 1위 몰디브예요. 하룻밤에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100 정도 이렇게 내야 돼요. 아니 10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2박 3일에 30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 되죠. 수상 비행기를 타고 저 리조트에 바로 들어가서 패러다이스에서 쉬게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쓰레기 사진이에요. 재작년에 몰디브가 네이버 검색어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발견한 사진이에요. 한 사람의 여행자가 여행을 할 때 하루에 3.5kg의 쓰레기를 버리고 객실 하나에서 1.5톤의 물을 쓴다고 해요. 몰디브 인구보다 훨씬 많은 여행자가 와서 몰디브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까 몰디브엔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개를 주민들이 살고 100개의 리조트가 있어요. 하나의 섬에 하나의 리조트만 있어요.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몰디브는 인구의 8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관광에 종사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12명 중에 1명이 관광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행자와 관광객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사람을 만나는 방식과 나 내 돈 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관광객을 우리가 만날 때 전혀 다른 풍경들을 보게 되죠.
몰디브에 35년 동안 관광이 개발되는 동안 한 명의 대통령이 통치했던 몰디브는 독재 국가였어요. 나와서 인권을 외치거나 평화를 외치면 고문당하고 잡혀가고 구금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UNDP 보고서에 의하면 몰디브의 아이들이 $2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관광을 통해서 벌어진 수많은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몰디브에서, 보라카이에서, 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몰디브만이 아니라 히말라야 같은 산에서는 한 사람이 50kg까지 짐을 메고 산을 올라가는데 8,000원씩 3명이 짐을 맡기면서 8,000원씩 2명이 돈을 내고 이 사람이 산을 올라가요. 한국은 뭐 노스페이스 세계 판매율 2위죠. 한국이. 우리 학교 갈 때 뭐 입어요? 교복 말고 또 하나의 교복? 고어텍스를 입는 아웃도어 강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아웃도어를 입고 산을 오를 때 우리 뒤에 여러분 또래에 5,000원, 4,000원을 받고 알바로 산에 올라오는 이 친구들이 저런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이 있는 산정까지 가고 저렇게 일하는 포터들이 10만 명이 넘고 우리랑 똑같이 고산증이 올 수 있는 친구들인데 저 친구들이 산을 오르다가 고산증이 오면 하루치 일당을 주고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을 다 절단하게 되고 실명하고 죽고 이러는 포터들이 수백 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이 네팔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여행자들이 그 죽어가는 포터를 그냥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그 실명하고 발가락을 잃은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돌아가서 자기 페이스북으로 자기 블로그로 나누고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BBC에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여행할 때 우리의 여행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서 캠페인이 일어났어요. 포터도 사람이다. 20kg 이상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 우리가 여행자 보험을 들듯이 그들에게도 보험을 들어주자. 우리가 고어텍스 방수복을 입고 올라간다면 저들에게도 장비를 빌려주자. 그래서 포터들의 인권 규정이 만들어지고 런던에서 캠페인이 일어나서 히말라야에 제일 많이 여행한 사람이 영국 사람들인데 3가지 인권 규정을 지키는 그 트래킹 에이전시하고만 계약을 하겠다라고 영국의 여행사 50%가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산 위에 구호소가 생기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회사가 만들어지고요. 이 회사는 네팔의 여성들을 고용해서 이 회사가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600명의 여성이 전문 가이드가 됐어요. 남자 교사가 5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이 20만 원을 받는 전문직이 생기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이 친구들이 여행을 하면 할수록 네팔의 산간 지역의 가난한 마을들의 옷이 초콜릿이나 $1 대신에 옷, 연필, 또 그 마을에 필요한 식량들이 전달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주올레가 지나가는 길에 할망민박이 생기고 재래시장들이 되기 시작한 것처럼 새로운 여행의 길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된 거죠. 또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우리가 사람을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웃을 때 그분들을 울고 있지 않은지, 내가 기쁠 때 그분들도 기쁜지, 내가 제주를 기억할 때, 내가 히말라야를 기억할 때, 내가 기쁘다면 그분들도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여행이 기쁜 기억이었는지 내 뒤를 떠나온 자리를 돌아보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공정여행이라고도 하고요. 책임여행이라고도 하고요. 착한 여행이라고도 하죠. 제주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행복했으면 제주 사람도 그 여행으로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공정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은 미국이 큐바를 경제 제재할 때 큐바를 가는 여행을 하면서 큐바 사람의 눈으로 큐바를 얘기하기도 했고 커피 추수를 하는 철이 되면 같이 커피를 추수하러 가는 여행을 함께 해요. 공정무역 커피를 따고 공정무역 커피로 우리가 보낸 돈이 그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아동노동을 근절시키고 그 마을의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걸 보면서 이 여행을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공정무역 커피 마을에 갔을 때 그 여행이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 교회 커피를 공정무역 커피로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 학교 티셔츠를 공정무역 티셔츠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4,000개가 넘는 공정무역 교회, 또 3,000개가 넘는 공정무역 캠퍼스가 생기고 스타벅스에서 공정무역 원두커피를 채택하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여행자들이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이 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배예요. 일본에서 시작됐고요. 여기 제주대죠. 제주대 또래의 학생들이 시작한 배예요. 1983년에 일본이 교과서를 개정하는 일을 했어요. 지금 우리 수행평가할 때 뭐 해요?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독도 얘기하죠. 근데 이때는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한 게 아니라 진출한 거다라고 교과서를 개정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세다 대학에 역사학과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토론한 거예요. 정부는 침략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정부에게만 묻지 말고 우리가 그것이 역사였다면, 그것이 만남이었다면 아시아의 사람들도 기억할 건데 그분들의 기억을 찾아가서 묻자라고 얘기하면서 20명이 돈을 모아서 배를 띄웠어요. 지금은 세계를 남반구, 북반구 세 바퀴씩 도는 세계 일주를 하는 1,300명이 탈 수 있는 크루즈를 운영해요. 이 친구들은 세계를 여행하는데 자신들이 도착할 곳을 평화, 환경,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매핑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내리면 그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를 운영한 친구들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에요. 한 번 배가 도는데 60억인데 그중에 20억을 제가 배에 탔을 때 한 친구가 프로그램 디렉터로 책임지고 있었어요. 대학을 가지 않은 21살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을 가지 않은 21살 청년이 책임질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얼마입니까? 이 친구가 대학을 가지 않았지만 8번 이상 지구 일주를 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깊이 현장에 가서 일한 일들을 피스보트 안에는 동경대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는데 존중해 준 거예요. 이 친구의 경험과 학위는 없지만 이 친구가 해온 일들을, 그리고 그 친구가 디렉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배는 정부와 기업의 큰 돈에 의지하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낸 돈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또 운영을 해나가요. 그런데 1%씩의 돈을 걷어서 장학생을 태워요. 어떤 친구들을 태우냐면 만날 수 없는 친구. 유고와 보스니아,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를 두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배에 태워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이 배를 타고 있는 동안 평화와 우정의 시간을 경험하라고. 그리고 네가 돌아가서 언젠가 무엇이 된다면 이 여행의 기억을 가지고 너희들의 미래를 평화와 우정의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죠. 하지만 여전히 장벽이 있고 총을 들고 서로 겨누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새로운 여행을 한 친구들이 또 다른 새로운 여행으로 이스라엘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장벽을 넘어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저 장벽을 넘어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걸 세계가 기억한다는 걸 마주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만 보지 말고,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탄생 교회만 보지 말고, 베들레헴에 예수님 시대부터 살아오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올리브 추수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름 휴가를 미뤘다가 가을이 되면 함께 올리브를 따러 가는 거예요. 총이 오고 탱크가 오고 오지만 봄이 되면 올리브를 심으러 가고 가을이 되면 올리브를 추수하러 가요. 잠깐 그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8m가 넘는 거대한 분리장벽을 우리의 짧은 여행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여행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대한 벽에 작은 숨구멍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세계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당신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의 강정이, 밀양의 할머니들이, 세월호에 아직 찾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여행한다는 것은 높고 빛나는 에펠탑과 자유의 여신상과 피라미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일인 것 같아요. 거기 웃음도 있다면 눈물도 있다는 것을, 거기 노래가 있다면 슬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기억할 때, 내가 여행을 떠나 도착하는 곳은 무인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을이고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고, 내가 여행을 떠나 만나는 사람은 가이드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삼촌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마을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여름방학 여행이 여러분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새로운 여행이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